환영합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오늘은 화웨이 노바 14 프로를 언박싱하고 기기와 그 사양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빌드 퀄리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이 기기에 대한 제 전반적인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고 화웨이가 요구하는 금액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기기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이 브랜드들로부터 어떤 후원도 받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아무런 후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기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인상에 대한 저의 솔직한 의견과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두려움 없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브랜드도 저와 일하지 않을 테니까요. 이미 아무도 저와 일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상관없어요. 그러니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전부 제 진짜 생각입니다. 아무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 정보, 적어도 사양에 관한 내용은 GSM 아레나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들의 웹사이트가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어서 이런 내용을 살펴보기에 정말 편하더라고요. 아무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포장 상태만 봐도 이미 좀 별로인 것 같지 않나요? 자기 자신을 움푹 들어가게 만든 박스만큼 자신감 없는 포장도 없죠. 자, 됐습니다. 여기 우리 핸드폰이 있는데 이 뒷면이 거의 카본 파이버처럼 보이지만 이 검은색이 아니라 파란색이네요. 깔끔한 외관이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휴대폰이 올려져 있는 종이로 된 충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플레이스토어에서 찾을 수 없는 앱은 앱 갤러리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전형적인 브로셔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앱 갤러리에서도 구할 수 없다면 폰 클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화웨이는 여러분이 플레이 서비스가 있는 안드로이드 기기를 가지고 있어서 그 기기에서 이 기기로 애플리케이션을 복사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거죠. 뭔가 그러니까 알잖아요. 멍청한 선택처럼 보이네요. 이렇게 할 수 있는 폰이 있는데 애플리케이션 때문에 보조폰을 써야 한다면 그냥 그 폰을 쓰는 게 낫겠죠. 하지만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이 별로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플레이 서비스조차 없을 수도 있죠. 제 생각엔 뭐 중국 같은 곳이 그렇겠네요. 하지만 유튜브도 없는 곳이라면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도 아닐 것 같네요. 하지만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제가 앞으로 이야기할 구글이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여기 안을 보면 필수 에너지 스티커가 들어있는데 이번 경우에는 배터리 수명이 겨우 40시간밖에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저게 뭔지는 잘 모르겠네요. 설명서와 투명 실리콘 케이스, 그리고 화웨이가 배터리를 빼버린 자리도 있습니다. 고마워요, 화웨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지구를 구하셨군요. 충전기를 넣을 만큼 두꺼운 종이 낭비만 했네요. 그런데도 충전기는 빼버렸죠. 정말 고마워요.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네요. 대단한 선택입니다. 와, 어쨌든 대단하네요. 그리고 타입C to 타입C 케이블도 들어있어요. 양쪽 모두 타입C이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내 포장 상태를 보면 여기 들어있는 것 치고는 좀 형편없네요. 하지만 이게 또 시장이 우리에게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는 거겠죠? 결국 우리는 다 소비만 하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 하나가 바로 기기용 충전기를 소유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기기가 오면 됐네요. 방전됐을까봐 걱정했는데 다행이네요. 켜지는데 시간이 좀 걸렸을 뿐이에요. 부팅되는 동안 케이스를 씌워보죠. 그래서 케이스를 씌웠을 때 실제로 폰이 어떻게 보이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겠네요. 뭐 그게 다예요. 곧 디스플레이가 보일 거예요. 자, 이제 나왔네요. 이제 케이스가 어떤지 한번 볼까요? 베젤이 조금 더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 다시 케이스를 벗겨봅시다. 여기서 베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기는 6.78인치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어요. OLED 디스플레이입니다. 정말 좋네요. 120Hz 주사율입니다. 최대 밝기는 1200니트입니다. 10억 색상과 HDR 지원. 스크린 대바디 비율은 89.3%입니다. 디스플레이의 해상도 수치를 살펴보면 1224 곱하기 2707 16 픽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 테라바이트 용량의 모델에는 쿨룬 또는 쿨룬 글라스가 특별히 적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말로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의아한 이유 때문에 256GB와 반 테라바이트 모델에는 알루미늄 실리콘 글라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와, GSM 아레나가 정말 구체적으로 설명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둘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아마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는 유리라고 적혀 있네요. 이게 내가 생각하는 그게 맞는지 빨리 확인해 볼게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기기에 미리 부착된 화면 보호 필름이 있어서 잠깐 그걸 말하는 건가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이런 건 그냥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내 의자가 왜 이렇게 자꾸 내려가죠? 됐다. 이제 고쳤어요. 내 엉덩이가 워낙 커서 의자가 저절로 내려가네요. 좋아요. 네. 이건 여기 없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디스플레이 타입 중 하나는 확실히 플라스틱 보호 필름을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완전히 플라스틱인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디스플레이는 꽤 괜찮아요. 베젤이 거의 없어서 화면대 바디 비율이 아주 좋아요. 여기 얼굴 인식을 위한 펀치홀이나 컷아웃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3D 방식, 즉 깊이 센서와 카메라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컷아웃이 더 넓어요. 요즘 출시되는 거의 모든 다른 기기들과 비교해도 그렇죠. 예를 들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기처럼요. 라이트 모드를 켜볼게요. 자, 이제 보이시죠? 저는 일반적인 펀치홀을 가지고 있고 그 주위에 링이 있는데 그건 제가 화면 보호 필름을 붙여놨기 때문이에요. 이런 부분에 저질스러운 테두리가 생기는 그런 보호 필름이죠. 어쨌든 여기 컷사우스는 비교적 미니멀하지만 그래도 넓은 느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정말 싫어요. 지금이 2025년이거나 사실 이 기기는 2025년에 출시됐지만 이제 2026년 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미 오래전에 구식이 됐는데 아직도 보면 정말 싫어요. 정말 짜증나죠. 애플에서도 이런 걸 정말 싫어하는 것처럼요. 어쨌든 계속 진행해 볼게요. 여기서 구동되는 시스템에 대해 말하자면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를 많이 수정한 버전이에요. 안드로이드에는 오픈소스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기도 그 오픈소스 안드로이드 위에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름은 하모니 OS 5.1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 이게 오픈소스 버전에서 구동된다면 제 말이 맞다면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됐을 텐데 어느 쪽이든 플레이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화웨이 제품에는 확실히 플레이 서비스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사실상 운이 좀 없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기기들의 플레이 서비스를 설치하려는 시도는 전부 막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못하게 해놓은 거죠.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그런 걸 우회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구글이 막는 건지 화웨이가 막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방법들이 항상 한 번씩 등장했다가 갑자기 사라지고 더 이상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더라고요. 정말 난감하죠. 그래서 만약 플레이 서비스를 설치하고 싶다면 보통은 그냥 구글 플레이 서비스를 기기에 설치하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통 이런 것들은 정말 번거롭고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세요. 이제 뒷면의 카메라를 살펴보면 트리플 카메라 구성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메인 센서는 5천만 화소에 조리개 값이 1.4에서 4.0까지네요. 여기 가변 조리개가 적용된 건가요? 오, 그렇네요. 흥미롭네요. 이게 거의 눈에 띄지 않아요. 잠깐만요. 제 휴대폰을 꺼내서 이 사진을 한번 찍어 볼게요. 자, 됐어요. 이걸 사진으로 찍어서 여러분이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하려고 해요. 아마도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보이네요. 이렇게 옆으로 천천히 치워보면 여기 아주 신기하게 생긴 육각형 모양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변조리개입니다. 이게 일종의 이렇게 닫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기기를 세팅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든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부분을 빠르게 살펴보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이게 기본적으로 센서에 얼마나 많은 빛이 들어오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절해서 예를 들어 더 밝은 사진을 별다른 작업 없이도 찍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요, 제 생각엔 그렇게 작동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카메라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런 걸 설명할 때는 거의 동굴인 수준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을 너무 믿지는 마세요. 하지만 카메라의 가변 조리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사실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장치는 센서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열거나 닫아서 통과하는 빛의 양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제가 네, 이 부분은 건너뛰어도 됩니다. 나중에요. 떠나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나중에 새 프로그램으로 설정하세요. 와, 이 구성은 정말 진짜로 생각보다 정말 너무 길어요. 네, 됐습니다. 미우이 15.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그들이 하모니 OS 위에 입힌 스킨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아무튼 카메라를 자세히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벌써 빛이 더 많았다면 볼 수 있었을 텐데요. 자, 이제 이미 약간 수축된 걸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교할 수 있도록 사진을 하나 더 찍어 보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저걸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새로 찍은 사진이 있는데 조금 덜 선명하네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기 렌즈가 더 닫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사진은 거의 완전히 열려 있었거나 완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밝은 무언가를 선택하면 와, 방금 진짜로 렌즈가 확 열렸어요. 하지만 이걸 실제로 촬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생각해보면 이건 영상이다 보니까요. 만약 촬영할 수 있다면 이게 아마 이 기능을 보여주기에 가장 좋은 방법일 거예요. 잠깐만 한번 시도해 볼게요. 아, 제발 지금은 도저히 촬영이 안 되네요. 그래요. 지금 시도하니까 정말 안 되네요. 알겠어요. 변화하는 모습을 어떻게든 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좋아요. 이 부분에 너무 오래 머무르지 말고 계속해서 카메라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5천만 화소의 광각 센서를 탑재했고요. 또한 1200만 화소의 f2.4 조리개, 69mm 망원 렌즈와 800만 화소의 초광각 렌즈도 있습니다. 이 카메라들로 4K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사율이 얼마인지 언급이 없으니까 그 부분을 빠르게 확인해 볼게요. 30, 60, 여전히 1080에 720, 4K, 네, 4K 60프레임 촬영이 가능하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120이 보인다면 그건 주로 슬로우 모션 촬영용일 거예요. 그러니까 4K 60프레임 촬영이 가능합니다. 녹화할 때 정말 좋은 기능이죠. 그리고 셀피 카메라로는 여기 800만 화소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천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도 있어서 카메라가 두 개 있네요. 흥미로운데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죠. 플립. 자, 됐네요. 여기 제 이마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이미 보이네요.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4K 60 프레임 촬영이 가능하니까 셀피 녹화 측면에서도 정말 부드러운 4K 영상을 찍을 수 있겠네요. 정말 좋네요. 자, 이제 내부를 한번 살펴보죠. 이 기기를 억지로 분해해서 보여드리진 않을 거고 그냥 내부에 뭐가 들어있는지 말씀드릴 테니 믿어주셔야 합니다. 내부에는 5500mAh 배터리가 들어있고 최대 100W로 충전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여기서는 약간 낮은 편이에요.
요즘 대부분의 기기들은 사실 우리에게 현재 기준으로 보면 표준 배터리를 제공하죠. 실리콘 카본 배터리를 넣었을 텐데 그랬다면 5500이 아니라 약 7000mAh 정도의 배터리를 넣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 기기들에 비해 약간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로세서 부분을 보면 우리는 기린 8020과 12GB 램 그리고 256기가 또는 반 테라바이트의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세서가 어떤 것과 비교되는지 살펴보면 제가 실제로 확인했을 때는 스냅드래곤 7젠 1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마 그게 맞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7젠 1 정도가 이 프로세서와 비교되는 모델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에 나온 최신 프로세서는 아니고 현재는 Gen4까지 나와 있죠. 그리고 스냅드래곤 7도 사실 고급형 프로세서는 아니고 중급형에 더 가까운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사양상으로 봤을 때 확실히 중급형 성능을 가진 기기이고 그렇다고 해도 현재 중급형과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성능 면에서는 무거운 게임만 제외하면 여러분이 하는 대부분의 작업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기기의 부드러움이나 작동의 매끄러움 측면에서도 전혀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이 프로세서도 큰 어려움 없이 충분히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안드로이드 기기들이 여기저기서 버벅거리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멈추거나 하는 시절은 이미 오래전에 지났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런 시절을 지났죠? 그래서 이제는 저가형, 예를 들어 $100 정도 하는 기기에서도 그런 현상을 거의 볼 수 없고 $500 정도 하는 기기에서는 당연히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프로세서로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는 아주 훌륭할 거예요. 하지만 아주 무거운 작업을 할 때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스냅드래곤과 비슷한 성능을 보여줄 것입니다. 7젠 1과 비슷한데 이건 지금 시점에서 보면 2년 정도 된 중급 프로세서입니다. 그러니까 기대치를 조금 낮추는 게 좋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기기의 사양에 대해서는 거의 다 정리한 것 같습니다. 이제 빌드 퀄리티 측면을 보면 겉보기에는 알루미늄 바디를 사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빠르게 확인해 볼게요.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네요. 전원 버튼에 지문 인식 센서가 있고 볼륨 버튼도 있습니다. 상단에는 마이크가 몇 개 있습니다. 왼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심 트레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마도 그냥 심 트레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심1이라고 적혀 있고 다른 쪽은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쪽은 심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네, 지금 카메라 앞에 있습니다. SIM1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아래쪽 것은 아무런 라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언급하는 이유는 이 크기가 기본적으로 심카드와 같은 크기이지만 화웨이는 자체 독점 저장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그걸 나노 메모리라고 부릅니다. 이 기기가 그걸 사용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다지 인기가 없었고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심 NM 나노 메모리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그 라벨이 보이지 않으니 아마 지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GSM 아레나에서도 확장 메모리를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 알겠어요? 어쩌면 지원할 수도 있고 저는 나노 메모리가 없어서 테스트 해볼 수도 없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기기 하단을 보면 그 옆에 또 다른 마이크와 타입C 충전 포트 그리고 스피커가 있습니다. 기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건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뒷면은 보기에는 유리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꽤 멋진 외관을 가지고 있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이 베이비 블루 색상은 제 취향은 아니에요. 여기서는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카본 파이버 아니면 좀 더 단조 카본 파이버 느낌이 나는 것 같은데 꽤 멋져 보입니다. 네, 이 기기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면 다 한 것 같네요. 이제 이 휴대폰의 가격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바로 그 부분에서 이 제품이 제공하는 것에 비해 좀 아쉬워지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바로 제가 사는 곳이고 가격도 여기서 책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기기가 여기서 판매되는 가격을 생각하면 제가 의존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빠져 있습니다. 게다가 이 가격에 비해 제공하는 게 충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제시된 가격보다 약 $150더 저렴한 가격에
훨씬 더 나은 선택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잠깐만요. 제가 바로 확인해 볼게요. 이 기기의 가격은 $700입니다. 여기에는 세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달러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격을 정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통화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미국에서는 이 기기를 구매할 수 없습니다.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죠. 유로로 보면 비교를 위해 약 600유로 정도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느냐에 따라 이 가격은 실제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기를 찾을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점입니다. 여러분이 중국에 계시다면 이 기기가 훨씬 더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정말 좋은 일이죠. 여러분에게는 훨씬 더 부담 없는 가격이고 더 기기가 제공하는 것에 비해 더 가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격 면에서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경우에는 오히려 혼란을 줄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더 저렴하다면 제가 제안하려는 것이 확실히 더 비쌀 것이고 실제로 비교가 되지 않을 테니까요. 이제 제가 추천하려는 것은 포코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포코 F8 프로입니다. 제가 프로 모델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 제품이 플래그십 기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게 더 저렴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더 저렴합니다. 확실히 더 저렴하고 이건 공식 샤오미 웹사이트에서 확인한 정보입니다. 256GB 저장 공간과 12GB 램을 2199W에 제공합니다. 이 기기는 약 2500Wh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150보다는 조금 적은 금액이네요. 더 정확히는 제 생각엔 $70 정도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더 저렴하고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샤오미가 그 가격에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 용량이 약 800mAh씩 더 큽니다. 충전 속도는 동일하고 프로세서는 훨씬 더 뛰어난 스냅드래곤 8 엘리트입니다. 왜 이렇게 스냅드래곤 8 엘리트라고 말하기가 힘든지 모르겠네요. 이건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칩셋입니다. 예를 들면 삼성 S25 같은 기기에도 들어가고 정말 환상적이고 강력한 프로세서입니다. 이런 저렴한 가격에서는 절대 따라올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것을 생각해보면 더 적은 돈을 내고도 성능 면에서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약간의 차이가 아니라 정말 엄청난 격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12기가 램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256기가 저장 공간이 기본이고 더 투자하면 512기가 반 테라바이트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지 기준 이 가격에 512GB 저장 공간은 큰 장점이죠. 카메라는 5000만 화소, 광각망원 듀얼과 800만 화소 초광각을 갖췄습니다. 차이점은 8K 30프레임과 4K 60프레임 촬영을 지원하며 셀피 카메라는 2000만 화소에 1080p 60프레임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카메라 부분은 어떤 걸 원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측면에서도 샤오미는 돌비 비전을 지원하는데 이 기기는 그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 돌비 비전을 지원하는 콘텐츠를 원한다면 이 부분도 고려할 만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돌비 비전이 뭔지 모른다면 쉽게 말해 돌비에서 만든 HDR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폰은 이 기기보다 저렴한 가격에 정말 좋은 폰이에요. 만약 더 좋은 기기를 원한다면 F8도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 대신 울트라 모델이죠. 그건 약 $100 정도 더 비쌀 수 있습니다. 하지만 8 Elite Gen 5가 탑재되어 있고 모든 사양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트리플 5000만 화소의 초광각 잔망경 광각 카메라를 제공하며 8K 30프레임 촬영도 가능합니다. 32 메가픽셀 셀피 카메라로 4K 30프레임 촬영이 가능하고 50W 무선 충전, 100W 유선 충전, 6500mAh 배터리, 최대 16GB 램을 지원합니다. 디스플레이도 당연히 훌륭합니다. 이전 모델보다 한 단계 낮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 더 고급형이기 때문에 이전 모델이 갖췄던 모든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사양이 더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플래그십 스마트폰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프로 모델이 가격 대비 성능, 즉 기기가 제공하는 기능과 가격의 균형이 가장 잘 맞는 지점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AT 엘리트와 AT 엘리트 젠 5의 경우 성능 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략 20% 정도 차이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프로세서들은 이미 이 시점에서 정말 말도 안 되게 빠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런 성능 차이는 일상에서 느끼기 어렵습니다. 가격은 저렴하면서 더 많은 것을 제공하니 이게 최고의 선택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기 대신 그 제품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는 가격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폰이 제가 말한 것보다 더 저렴하다면 당연히 제가 추천하는 것보다 이게 더 저렴하니까요. 이게 여러분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차이점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폰을 예를 들어 $100 정도 더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면 $100 더 싸게 살 수 있다면요. 이 경우에는 더 저렴한 폰을 구입하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고 물론 그만큼 사양도 낮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돈을 낸 만큼의 가치를 얻게 되는 거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코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게 전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말씀드렸듯이 저는 어떤 업체로부터도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것도 바로 제가 직접 선택할 만한 것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만약 이 기기가 제가 폰을 고를 때 존재했다면 저는 분명히 이걸 선택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고물 때문에 사기당한 기분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